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본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본성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물론, 지금까지 유물론의 입지점은 시민사회였다.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들이었다. 그러나 나의 유물론, 우리의 유물론의 입지점은 사회적 개인 혹은 인간적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개인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우리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느냐. 외적인 강제, 그게 폭력이라는 신분이라는 강제들, 관료주의라는 강제들 이런 거거나 아니면 소위 경제적 강제거나 이런 강제 없이도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노동을 스스로 나눠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적인 개인들을 전제로 하면 무언가 외적인 강제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외적인 강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있다면, 다른 관계 속에서 아닐 수 있다면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가 필요한 노동들을 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보편적으로 노동을 하면 노동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보편적인 교육, 그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교육.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교육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교육은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그리고 그 경험들을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잠재력이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내 살겠다고 다 발버둥 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인간들은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인류가 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의 노동을 배분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교육들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지식은 누구한테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이제 뺏겠다라는 거죠. 그런 개인들이 사회적 개인으로 되는 것과 사회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로,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가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이성과 본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갔을 때 우리는 충분히 외적인 강제가 아니고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21세기 사회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은 과연 어떤 현실성을 가지는가?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주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메자로스가 8가지로 그 21세기 사회주의가 지향해야 될 원리, 어떤 지침, 이런 거를 이제 8가지로 이제 2장에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체를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자본 시스템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교정할 수 없는 원심력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자본주의 아래서 응집적인 차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막무가내로 군림하는 힘과 현대국가의 법적 정치적 기능에 의해서 보완된다. 그러니까 자본 시스템이라는 것은 교정할 수 없는 대립하고 교정할 수 없는 원심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바탕은 서로가 서로를 남남으로 간주해서 철저하게 타산하는 관계. 어떻게든 내가 거기서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상대도 그러려고 하니까 겨우 그래가지고 서로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등가 교환을 속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속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사회에서 등가 교환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법칙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상대를 속이든 압박하든 그 독점의 힘이든 그 가치 법칙을 언제든지 위반합니다. 그것을 이제 상대적인 힘이 계속 이제 상대도 손 안 보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 속에서 가치 법칙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 관철되는 것일 뿐이죠. 어쨌든 이 서로가 원심력적인 거죠. 더구나 이게 계급적인 관계로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할 때는 적대적이고 더 이제 이런 관계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끊임없이 사회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급 갈등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타인으로 남남으로 해서 타산해 나는 관계 속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진정한 연대라는 건 유대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심력적으로 간다. 사회는 해체되죠. 사회가 해체되면 자본주의도 존재할 수 없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시장에서의 근거 교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탈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는 어땠느냐?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탈자본주의 사회 실패는 권위주의 국가의 극도로 중앙 집권화된 명령 구조를 특수한 적대적 구성 인자 위에 겹쳐놓는 방식을 통해 상속받은 체제의 원심력적으로 구조화하는 규정에 대처하려 했다. 좀 뒤에 좀 쉬운 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탈자본주의적 자본이 눈에 보이는 새로운 인격화에 따른 의지주의적 권위주의를 통해 낡은 재생산 질서에 보이지 않는 손을 생산적으로 대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다. 새로운 인격화라는 것은 그런 관료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의사결정권이 이 개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산자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회주의를 향한 이행 과정에서 소외된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정치적으로 되찾는 일이다. 연합한 생산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제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고서는 대안적 사회 질서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로지 연합한 생산자들의 온전한 참여가 다 대다수 민중이 사회와 영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의 사회적 생존 조건을 재생산할 목적과 양식에 진정으로 일체감을 가지며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모든 시도에 대항해 자신의 생존 조건을 지켜낼 뿐 아니라 자기 사회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떨쳐나서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그 생산자들에게, 사회적 개인들에게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게 결국 하나의 외적 강제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여기도 말하자면 외적인 형태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외적인 강제 형태로 존재했다는 거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유럽의 삼인주의든 현실 사회주의였든 역사적 사회주의였든 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대중들에게, 일반 생산자들에게 넘기지 않았다. 넘기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삼인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인주의는 결국은 사회주의적 가치 지향, 사회주의적 어떤 이념, 가치 이런 걸 추구하지만 그것을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처음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들,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누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진화적 사회주의를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본 시스템 안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걸로 간 거고, 자본 시스템 안에서 하게 되면 자본이 가진 궁극적인 구조적 규정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자본의 확장.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잠깐 제가 보다가 말하는데 케인즈주의의 역사적 일시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확장과 이 국면에서 확장 국면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윤을 남겨서 축적하지 않으면 케인즈주의의 모든 전제는 끝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분배가 안 되는 거죠. 분배는 결국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가지고 분배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부딪히면, 자본이 축적의 위기에 부딪혀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더 이상은 존립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이제 자본주의 역사적 2차 대전 이후에 한 20년, 25년 동안 굉장히 예외적으로 확장의 시기가 길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뭐 그런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확장의 국면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본 시스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인주의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 삼인주의는 의회, 말하자면 국가, 정치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회의 물질적 기반, 물질적 재생산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자본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회 영역 안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물질적 재생산 차원에 대해서 그건 말하자면 헌법적인 질서로 있는 거예요. 헌법적인 질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정치 안에서만 결국 돌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자본이라는 것은 최고의 초의회 세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본의 사회 신진사 통제권은 의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구속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자본의 양식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대표 양식은 자본의 물질적 권력을 다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부정한다. 바로 자본이 최고의 초의회 세력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신의 의회 정치 틀 안에서 제정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 자본이 초의회적 권력과 행동 양식에 핍작할 수 있는 정치 형태와 물질적 재생산 영역 모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 물질 재생산적 규정과 국가의 포괄적인 정치적 명령 구조가 결합된 총체성이 자본 시스템의 압도적인 현실을 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국가에 관련된 체제적 규정이 도전에 생겨나는 피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사회 핵심 생산 기능의 의미 있는 관리와 함께 포괄적 정치 변혁의 필요성은 국가 소멸로 묘사되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채로 정치에서는 이 물질적 재생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없고 물질적인 재생산 과정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 노동조합이나 일부분은 정치를 참여하거나 그 혁명적인 정치 행동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정치와 물질적 재생산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를 총체적인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치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 재생산 안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투쟁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이 두 가지가 통합돼야 돼.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것이 말하자면 의사결정권이 밑으로 가는 거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 소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 소멸을 달성하는 역사적 과업에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면 참여를 통한 자주 관리와 긍정적인 실질적 의사결정 형태를 영원히 지속 가능한 의회주의 극복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몇몇 사람들이 불신하고 기각하려고 했던 바와 같이 실현할 수 없는 꿈에 대한 마르크스의 낭만적 충성이 아니다. 실제로 국가 소멸은 신비스럽거나 아득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사적 시간에 곧바로 시작돼야 될 완벽한 현실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쉽게 말해 그것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기획을 추진하는 개인들의 소외된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점진적으로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실 사회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사결정권이 점진적으로 이양되는 과정. 그것은 말하자면 국가라는 강제력에 의해서 어떤 그 사회적 노동을 배분하거나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분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생산자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계속해서 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가 소멸되는 과정이고 정치와 경제가 통일되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소외된 권력 이것이 극복돼야만이 말하자면 진정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좀 이따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실질적 평등. 이 의사결정을 직접적 생산자들에게 뭐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 혹은 뭐 자유롭게 연합한 사회적 개인들에게 이양하는 것은 동시에 사실은 실질적 평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과정은 진행될 수 없다. 결국은 지금까지 혁명적 사회주의를 위해서 혁명을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실질적 평등의 문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역사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힘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 평등의 문제는 굉장히 불가능한 혹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능력과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가 불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겠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겠느냐 이런 것인데 우리가 막스가 고토학령 비판에서 얘기했던 물론 이 사람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인용문에서 쫓겨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런데 공산주의의 단계를 막스가 얘기를 하죠. 고토학령 비판에서 낮은 단계에서는
사회적 생산 수단과 그리고 사회적 소비 수단은 사회에 존재하지만 개인적 소비 수단을 위한 분배는 결국 노동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물려받은 자본주의로부터 물려받은 각자의 의식들이 존재하는 속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극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곳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개인적 소비와 관련된 불평등, 권리의 것이 인정될 수밖에. 권리의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불평등을 의미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적 권리의 평등은 결국은 실질적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용인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정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업이 사라지고 노동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됐대요. 그러니까 노동이 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 노동이 인류와 사회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값진 일로서 의미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각자는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이 권리의 기준이 되어 있고 불평등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빈곤을 토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빈곤을 토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부가 노동시간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사회적 부죠. 물질적 부를 지배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남의 노동력을 지배해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 가치 이거죠. 그것이 노동시간에 근거해서 획득될 때 우리 노동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자본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그 정문부도 자동차라는 형태 그 물적인 형태로 이쪽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사회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치를 청구하는 그 근거는 뭐냐? 거기에 이만큼의 노동시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가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의 가치로 지불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받는 거든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든 그 근거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노동시간이 사회적 부,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은 그 빈곤에 기초한 거다. 궁극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이룩한 인류가 이룩한 이 생산력 위에서 이제 부는 가처분 시간이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하고 거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노동은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이만큼 달라라고 하는 권리의 근거가 되는 게 그냥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내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고 그걸 내 삶의 가치와 보람으로 느끼는 것이고 분배는 필요한 것을 각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권리의 불평등이 평등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은 예를 들어 일할 노동 능력은 훨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자라는 꿈을 꾸고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앞에 처음에 전반부에서 봤듯이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박한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와 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서동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저는 그때는 이제 얘기했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이 역사의 이 혼란스러운 기류 이것은 20년 후에 30 몇십 년 후에 인류 역사가들은 결국 이 자본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시스템 사회주의로 본격적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 이 난기류는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 굉장히 표현을 멋지게 했는데 제가 그대로 본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암담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블랙스트가 일어나고 난민 문제가 폭발하고 테러가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런 거죠. 전쟁의 위기가 오고 이런 역사의 난기류에 우리가 지금 딱 직면했는데 그 난기류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인류의 진보,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임계치에 와서 뭔가 다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고, 이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부족한 강의를 일단 이걸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